네, 내일 또 대규모 이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보수단체 집회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까지도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말 정치권이 강대강 대결 국면인데 야외에서도 장외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대규모 이 진영 간의 집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 집회 주최 단체가 중고등학생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포스터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내용을 좀 보니까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좀비 집회다라고 해서 드레스 코드는 교복과 학생증이다 이런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집회에 참석하면은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 참석으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봉사 시간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까지도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이어서 장외에서도 또다시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과거에 보수 진영 집회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된 촛불 집회에서 했던 정치인들 또 정강훈 목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퇴진하라. 12월 전까지 탄핵을 결행하겠다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데 당신들 정신 차려. 아직도 저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김건희를 깜빵에 집어넣고 다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가는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강대강 충돌이 있었습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 강대강 이 집회 충돌이 있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대 인원이 양쪽 진영 다 합쳐서 15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사회적 분열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정치권에 계신 분으로서 좀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네, 무겁고 좀 걱정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지향해야 될 게 국민통합, 사회통합인데요. 예.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거든요. 예. 네, 이것은 어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지금 마음대로 내놓고 한다? 이거는 닥치고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무슨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중고생도 모이자 이런 것까지 지금 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 중고생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 측의 이 책임자가 과거 옛 통진당 출신 인사다. 그리고 사실 중고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이는 20대 중반이신 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어찌됐든 집회를 여는 주최 측이 전직 통진당 관련자든 아니든 간에 예.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여부인데요. 예,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 아니 정치적 보호라기보다 예.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은 했지만 과연 실제로? 지금 실제로 요새 그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여행하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접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예. 호응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나올지 특히나 이제 드레스 코드가 교복이라고 하고 또 학생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참여 의식이 있을지 저는 첫 번째 그게 좀 의문이고요. 예.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좀 소수의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제한은 제한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그 밖에 청소년보다는 일반 민주당원이라든가 예.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예. 그런 분들이 촛불 집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있고 그 옆에 한쪽에서 이제 이 중고생 시민연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하는 곳이 이제 또 이제 드레스 코드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연합해서 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도 굉장히 다종다기한 모임 주체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뭐 깃발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집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집회 전체 집회를 주관하는 곳하고 동일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곳에 부스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뭐 주축이 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걱정하는 시선도 분명히 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양진영으로 한쪽에서는 탄핵을 또 한쪽에서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아니면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또 요구하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48년에 헌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되면서 이제 헌정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70년 넘게. 그 과정에서 양 진영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두 정치 세력들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그리고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룰 만한 그러한 적절한 조치들이 시기를 많이 놓친 가운데 시간을 끌고 중첩되고 이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된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한다. 이 얘기는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할 때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뭐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헌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의문이 들고 지금 중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교복 입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자유당 때 관제 시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을 이용하는 이 지경까지 갔다는 것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 뭐 모든 사람들이 이 헌정 시스템을 이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진짜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계속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이게 지금 2017년에 촛불 집회가 있었다. 이런 단서가 붙어가지고 이번에도 퇴진 촛불 집회를 한다. 정당화라거든요. 이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국정농단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김용민, 안민석 의원 정도의 선전선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몇몇에 의한 선전선동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어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그거는 정치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짧게 의견 좀 듣겠습니다. 뭐 정치를 잘하고 있으면 뭐 오라 해도 안 오겠죠. 지금 뭐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운데 외교는 뭐 엉망이죠. 지금 안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쓰는 거는 감사원이나 검찰 동원해서 야당 탄압하는 거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압니다. 지지율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있으면 아무리 선동하고 아무리 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에 개인작으로 많이 참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받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저는 뭐 이게 특정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출신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섹터 중에 하나고 사실 촛불 집회 시작된 지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10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치를 제대로 해라.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라. 그런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뭐 탄핵 나올 수 있죠. 헌정 안에 있는 겁니다. 대선 불복이면 당연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겠죠.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전 대표,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해요. 민주당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탄핵이라든지 하이라는 거 헌정 질서 내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1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대선 불복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요. 1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어요. 4년째, 2년째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롯된 모든 수사가 아직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가 탄압을 받았었느냐? 이거는 정치 탄압이나 야당 탄압이 아닙니다. 예, 이 얘기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니고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니고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걸 말씀하셔야 돼. 맨날 옛날 얘기하세요. 맨날 민주당 탓하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유감 보겠습니다. 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취임한 지 44일 만입니다. 영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감세 정책을 꺼내놨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속에서 굉장한 시장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영국 시장이 오히려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취임부터 사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get Britain working again. I have a bold plan to grow the economy through tax cuts and reform. I am a fighter and not a quitter. I have acted in the national interest to make sure that we have economic stability. I recognise, though,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I have therefore spoken to His Majesty the King to notify him that I am resigning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가렛 대처를 꿈꿨는데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컸죠. 뭐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대영 제국의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뭐 네. 예,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뭐 상원에 둔 양상추하고 트러스 총리하고 누가 더 먼저 상하냐 뭐 이런 예.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상 이제 정치적 조롱거리가 돼서 물러나게 예. 된 측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경제 정책이고 감세 정책이죠. 450만 파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우리로 치면은 73조 원에 달하는 건데요. 이것이 아무런 정책적 결정을 위한 논의가 없이 본인이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후과를 다 홀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스스로 물러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우리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조 감세안을 내놨는데 이것이 주로는 부자 감세하고 연동이 좀 되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22%로 이제 3% 정도 줄인다는 입장인 건데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쪽에 국회 이제 그 예결위 위원들 취재를 좀 해보면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서민 예산, 특히 예. 이제 민생과 관련된 뭐 노인 일자리라든가 특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예. 등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축소된다면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법국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러스 총리 얘기는 그냥 영국 얘기만 하고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정치 이 얘기 해야 하시다 된다. 보니까 자꾸 국내 이건 정치랑 반박을 연계가 해야죠. 되죠. 아니, 얘기해야 되죠. 즉 감세 우리도 했다고 해서 영국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연상을 하시는데 영국에서 감세해서 총리가 갑자기 물러나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것은 감세를 함으로써 벌충해야 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없이 그런 감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확 폭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세 똑같이 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이 영국하고는 달라요. 2배 이상 더 건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 얘기하고 우리 얘기를 똑같이 감세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예. 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경강부회다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죠. 길어지면 안 44일 만의 되는데. 사태예요. 44일 만의 사태. 근데 영국은 내각 책임제잖아요. 우리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다루고요. 그리고 이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말에 대처 전 총리가 했던 그때의 그 정책을 모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죠. 그리고 감세하는데요. 유류세 인하 같은 건 왜 얘기 안 하시죠? 예. 이게 선택적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어쨌든 브리텔리 이 영국이 이탈리아와 비슷하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으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좀 화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영 제국의 몰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자, 다음 유감 보겠습니다. 자,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 국회 사무처에 입법과 정책개발비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혹시 이은재 전 의원이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야 어디서 해먹든 뭐입니까 도대체? 강남 집까지 저렇게 올라가. 이야기라는 게 아니 지금 왜 자꾸만 땡판 놓으시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아니 그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대체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동료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석 대변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내정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은재 전 의원이 과연 이런 경력이 있어서 이런 데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부터 좀 논란이 있고 지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재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김행 비대위원은 좀 부정적 기류로 얘기하시던데요. 예, 김행 비대위원이 몇몇 비대위원들과 예.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발언을 언론에서 했어요. 예. 즉 이은재 전 의원이 이런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경력을 갖고 예. 또 다른 이런 사기 혐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 자리에 내정이 됐다는 게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예. 사기 재판 그건 뭐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경력을 보더라도 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적어도 금융기관의 근무 경력이 좀 있어서 그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예. 건설공제조합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데잖아요. 그런 경력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갔느냐는 의문을 낳기가 충분하죠. 예. 따라서 뭐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 11월 1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뭐 부정적이냐 찬성이냐 반대 이런 의사 표시는 안 하시네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력상 여기서 이제 처음 공모를 해서 이 자리를 채우겠다고 한 건데 공모를 했는데 전혀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공모의 취지를 퇴색한 거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저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여러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만 그분도 조금 논란이 됐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국토위 국감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직각 관련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인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아직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그렇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제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전국적으로는요 해서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한 6% 가량이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폭락 양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50% 오른 가격이 7% 내리는 게 폭락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뭐 좀 정정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요 경제부처들에 대한 국감이 오늘 한꺼번에 있어서 저희에게 이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값 부동산 하락을 약간 정치적인 소재로 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제대로 잘 못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아마 좀 지적하고 싶은 모양이었죠. 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집값 하락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집을 계속 오래 가졌던 분들은 지금 원희룡 장관 얘기가 맞아요. 그냥 오르는 게 떨어졌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상투자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 중에 영끌에서. 빚내고 영끌해서 예. 집 산 분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게 주변에 봐도 빚내서 집 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렇죠. 이런 금리 분들이 인상 이자율이 때문에. 지금 담보대출이 뭐 기준금리 7%, 4% 그러지만 7% 8% 가기 예. 때문에 본인의 소득의 반 이상을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자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금리 올리면 무조건 올려야 된다 그러지만 예. 일본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금리도 그럼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집값이 팍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금융권도 부실이 나고 지금 지방 건설사는 벌써 회사채가 예. 발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뭐 어떤 금융권 뭐 감사 맡고 있으면 이미 대출을 막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사실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고 그래야만 또 건설사라든지 이분들도 뭐 분양을 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 제가 보기에 물론 대외 경제 요인은 있습니다. 예.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 원희룡 장관처럼 아니 뭐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좀 더 불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뭐 시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왔을 때는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도록 예. 뭐 어느 정도 조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너무 과도하지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 멘트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한 7명 정도는 앞으로도 이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데 국회에서 이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TV 보기 싫다고 자꾸 그럽니다. 예, 싸우는 모습만 자꾸 비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 가격도 문제지만 지금 한계 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 영업이익으로 이자 그렇죠. 못 갚는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예. 기업들이 지금 10곳 가운데 4곳이라고 하니까 프로테이지로 하면 40.5%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한계 기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 위험이 높다는 거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급여 담보 같은 것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은행에는 돈이 이제 예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돈이 몰리지만 그밖에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이제 곡소리가 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안 특히 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합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한데 27일 날 어찌됐든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맞아요. 예, 대통령께서 생중계를 하신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좀 이 경제의 심각성을 알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좀 직접 주재하면서 일부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와서 민주당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조목조목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에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적법한 압수영장 집행에 협조해 주실 것으로 촉구를 드리고 또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회유 이야기하고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립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입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라서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겠습니까? 네,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충돌 속에 좀 파행으로 좀 비춰졌죠. 국민의힘 단독으로 이 법사위가 개의되기도 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압수수색 결정 나라고 쉬웠겠냐. 나도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걸 알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수사팀이 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우리 부원장이신 네. 현 변호사 얘기 먼저 듣고요. 예, 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말씀처럼 사실은 뭐 그냥 서서 집행을 정지하는 건 맞지만 뭘 집어 던지거나 땡기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물리적인 충돌하는 건 저는 뭐 자제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 뭐 한나라당 2006년에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미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미 제출했고요. 열린우리당도 그 당시 서울시당이었고 통진당 뭐 민노당 사례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 제1야당은 아니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난번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채널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2, 3일 하다가 사실은 이미 제출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오늘도 아마 오후에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박범계 의원님 이미 제출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민주연구원 저도 뭐 같은 날 임명 받았습니다만 예. 임명장 11일 날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상근이니까 뭐 두세 번 회의를 간 것 같은데 예.
우리 민정원이라는 게 연구원들은 본인 책상에 딱 있습니다. 석박사급들은 연구를 매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원장이나 상금 부원장 이런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책상도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선거 때 대선 때 쓴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대선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썼던 컴퓨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컴퓨터에 뭐가 있느냐? 민주연구에서 당연히 뭐 전략 수립하고 정책 수립하고 선거 때 썼던 거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썼던 거죠. 예. 김영 부원장이 썼던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뭐하러 압수수색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우선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열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의무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헌법상 보장이 된 겁니다. 국정감사는. 그리고 종합감사를 제외하고 9월 24일까지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이 일정은 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어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김용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죠. 예. 그리고 발부가 됐어요. 예. 김용 씨는 이재명 대표가 분신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현직이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원장의 사무실과 책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당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예. 예,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장은 법원이 발부가 되고요. 오늘 또 그 법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예.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발부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더 자세히 가는데 한 가지만 더 그냥 짚고는 가겠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유동규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을 회유한 거 아니냐. 어제 이제 만기 출소한 분인데 회유해가지고 형량도 낮춰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정치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할 때 이제 회유 문제로 검찰이 엄청 10년 넘게 시달렸는데 도대체 어떤 검사가 유함에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을 말하겠죠. 유함에게 자기 인생을 걸겠냐, 회유를 왜 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만 좀 짚고 나머지 부분은 이재명 대표 얘기 때 좀 가겠습니다. 장 기자님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런 회유 가능성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세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언급한 내용이 이제 조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수사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그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진 특수통 검사들에 대해서 이 수사를 좀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 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의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유동규 본부장을 불러서 수사를 할 때 변호인 입회하는 것도 또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연녀라고 합니까? 같이 동석해서 하는 부분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혐의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못 받겠으니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인 입회 없이 수사가 돼요? 본인이 원하는데 변호인 입회를 본인이 원하는데 피의자가 원하는데 변호인 입회 없이 수사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본인이 변호인 입회하는 걸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 추측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유동규라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 건 맞고 그것을 마치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니까 유동규가 뭔가 회유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바뀌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로지 민주당의 자유의 의지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회유냐 뭐 겁박이라는 단어도 쓰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폄훼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요. 사실 두 가지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뭐 원래 1심은 6개월입니다. 근데 추가 기소를 하면 이제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뇌물로 돼서 했다가 그다음에 증거인멸로 6개월 연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에 하면 지금 8억 처음에 당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8억이었습니다. 뇌물이. 8억에서 5억은 대장동이었고 3억은 위례였는데 나중에 아마 이게 기소될 때는 3억에 대해서 대장동만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5억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뇌물로 기소를 하면 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데 그거 안 했죠. 그다음에 지금 핵심은 사실은 처음에 당초에 이 논의가
뇌물 8억에서 시작됐어요. 예. 유동규 구속이었고. 근데 그게 뭐 줄이다가 물론 뭐 배임이 있고 따르고 부패 방지법이 있으면 그건 논외로 하고 뇌물이 가장 큰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 8억이 어찌 보면 물론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거의 예. 비슷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정치 자금으로 가고 있거든요. 뇌물 8억을 받은 거면 거의 10년입니다. 근데 정치 자금을 단순히 전달한 거에 불과하면 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제가 보기에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걸 어찌 보면 우리나라 법상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분리박이는 안 되게 예. 돼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물론 재판은 700억 뭐 약속도 지금 기소는 돼 있습니다만 이 700억 약속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 약속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유죄가 날 수도 있고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결국은 아마 검찰이 뇌물죄는 좀 줄여주고 예. 정치자금 쪽으로 몰아가서 처벌을 경하게 받고 구속기한도 연장 안 하는 방식으로 딜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검찰이 딜을 했느냐 이런 거 예단하거나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동규 씨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구속 연장을 안 했냐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별건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까?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자고 한 분들이 누구죠? 이거를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회유를 하고 어떤 협박이 있었을 예. 것이다. 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것 음모로 보면요. 예. 해가 뜨는 것도 음모고 달이 뜨는 것도 음모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모든 이 정치 이슈가 전부 이재명 대표에게 쏠려 있어서 다른 이슈를 다룰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더 살짝 뒤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8일 날 적십자사 바자회에 참석했던 김건희 여사 오늘 이제 경찰의 날 행사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을 보니까 한국갤럽입니다. 27%, 전주보다 1% 포인트 정도가 좀 떨어졌고 부정 응답은 2% 포인트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이제 격한 충돌 양상 속에서 조금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 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 포인트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또 민주당 압수수색 여러 가지 이제 이사들이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잠깐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분께서 올해의 경찰 영웅 고 최규식, 정종수, 정옥성님의 유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오늘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논란, 이제 학위 문제, 논문 문제가 또 논란이 됐고 지금 이재명 대표 이 특검 얘기 나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또 맞불로 좀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모든 국감은 전부 이재명 아니면 김건희, 이재명 아니면 뭐 특검, 뭐 이렇게만 지금 이제 판이 짜져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실효적으로 뭔가 얻어내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국감에서. 이 김건희 국감에서도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육위 국감에서. 근데 사실은 뭐 이제 그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뭐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예. 그 얘기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논문 표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도종환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경영대학원 예. EMBA라고 하죠. 거기에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 어떤 뭐 임원이 됐든 예. 뭐가 됐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학기에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지원을 받고 예. 다닌 거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죠. 그 사이에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하고 뭔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등록금 후원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문제 지적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떤 해명이 나올지 이제 그것도 대통령실의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대선에서 0.73% 차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런 공방을 하면서
정쟁으로 흘러온 지난 5개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감 속에서도 예.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해도 이것을 주의 깊게 보기보다는 늘 똑같은 얘기를 정치권에서 계속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정치 혐오, 정치 불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그것이 보니까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똑같이 동률로 33% 그러니까 지지율. 신기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무당파가 27%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당이 물론 이제 뭐 양당 큰 정당 두 예. 정당이 그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이 없는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정쟁이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정치권 양측이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 그다음 뭐 예산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33% 정당 지지율 동일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그런데 북한의 무력 도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럼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좀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1% 정도 오른 건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안 오르고 대통령 부정 평가는 또 올라가고 그랬다고 보십니까? 정치 혐오라고 봐야죠. 정치 전반에 대한.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께서 TV 보기가 싫다. 예.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지지 자체가 어느 쪽이든 예. 총합 자체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무당파로 빠지시거나 뭐 무응답 이렇게 빠지시는 걸로 보이고 예. 뭐 대통령 지지율 1% 정도는 아마 그 추세선에서 뭐 오차 범위 예. 그 안에 있으니까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는데 이제 보면은 요새 여론조사 보면 한 주 만에 5% 빠지고 뭐 5% 올라가고 막 그래요. 이런 걸 보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정치 혐오 때문에 정치를 안 보시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각각의 사안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냉철하게 보고 있다. 그 누가 점을 옳은지 그른지. 정치권에서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박스권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네, 저는 이것을 좀 진단을 합니다. 가령 계속해서 유행가를 계속 돌려요. 레코드판을. 신선한 게 전혀 없잖아요. 자, 가령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하셨죠?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6개월 동안 금융 전문가와 특수통 검사들이 매달려서 탈탈 털었어요. 예. 2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점이 있으면 기소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마음대로 그때는 썼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보도 하나 가지고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국감장에서. 저도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형국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제대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송구한 일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생산성 있게 투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쟁해야죠. 생산적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죠. 사실은 뭐 안보 상황이 되면 굉장히 원래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보면 갤럽 조사가 18, 20일인데요. 어찌 보면 19일 날 김용 부원장이 체포됐거든요. 뭐 수사 열심히 하고 감사 열심히 하고 뭐 막 전 정부 사람들 막 집어넣고 이러면 지지율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할 시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 안 듣고 있습니다. 계속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할 줄 아는 게 수사하고 감사밖에 없냐. 경제 어려운데 외교는 문제인데 남북 문제 이렇게 심각한데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을 탄압하고 야당 인사들을 구속하고 집어넣는다 해서 지지율 안 오른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모든 수사는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하면 됐죠? 됩니다. 제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요. 네. 집권 여당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모든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아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까 이렇게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 이거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뭉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잘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먼저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지 않았나요? 오늘 뭐 그게 굉장히 좀 또 돌던데요. 근데 왜 갑자기 대장동 특검으로 그럼 돌아서신 건가요? 대선 기간엔 나중에 쌍특검 하자 그랬죠. 그때 예, 김건희 조금 여사랑 관련해서 쌍특검 하자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특검 얘기하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어디 나왔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시 윤석열 총장이 당신 총장은 아니었죠. 예, 수사 관여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뭐 커피 한 잔 먹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추심을 안 받았거든요.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게 우연히 샀다. 그 누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가 산 집이요? 누나가 샀죠. 누나가 산 집이요?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55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만 하고 나머지는 수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물론 지금 아마 이제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거야. 이게 뭐 시간 끌기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되더라도 그냥 수사는 검찰 수사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특검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윤석열 최측근이고 예. 그다음에 뭐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다 윤석열 라인으로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들이 이제 컨트롤 범위 안에 있어요. 근데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게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죠. 본인들한테 튈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 거부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신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고 있는 또 자신의 측근들이 받고 있는 그런 수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산저축은행 문제 또 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님이 사줬던 문제 뭐 그런 등등까지 다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특검을 하지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자는 거지 수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 끌자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좀 물타기를 하자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시드머니가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는데 그 수사 안 했다. 예.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영업정지 사건 2011년도 그 사건 주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으로 흘러간 그 불법 대출 관련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수사를 맡았던 그 일은 부산저축은행 등 당시 상호저축은행들이 그 은행들의 대주주에게 대출을 줘서 그 사람들이 100여 개가 넘는 소위 말하는 그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한 그 불법 대출을 수사한 거였고요. 대장동으로 일부 불법 대출이 간 건 그냥 불법 대출이에요. 전혀 대주주 상호 이 수사와 관련 없는. 그래서 참고인으로 온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봐주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얘기고. 자, 그다음에 김만배 씨 누나가 윤 대통령의 부친 집을 샀다. 사실인데요. 보세요. 연희동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그 정도 평수를 가진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이 매물을 몇 개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이 집을 내놨어요. 그 부친께서 뭐 허리가 아픈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와서 산 거예요. 그 부동산 중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샀고 나중에 보니까 김모라는 사람이 누나더라. 그 김모가 김만배더라. 이걸 어떻게 알고 주택 매매를 서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김만배와 엮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 대선 때부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 외우고 있는데요.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파가 낭비되잖아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 11시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다렸어요. 대체 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혹시 뭐 내용에 있어서 대표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자, 우선 뭐냐면요. 싶었던 건가요? 자, 김용 씨의 체포영장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돈의 성격, 문제의 성격을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발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가 되는 거죠. 김용 씨가 대선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도 대선 대선의 자금이죠. 일종이다. 그렇죠. 자,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인 해명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뭐 일어난 분도 아니, 그거는 그거 말고 공식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그냥 여지를 들어왔을 남긴 수도 거죠. 있다. 예. 그러니까 여지를 남긴 거죠. 예. 자, 우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친검사들, 예. 친여 검사들 때문에 수사가 미적된 거예요. 그때 특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반대했었죠.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가 한창이에요. 턱밑까지 갔습니다. 최측근, 본인이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인 예.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수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특검을 한다면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답답한 게요. 늘 김건희 여사를 끌어당겨요. 예. 아니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김건희 여사입니까?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수사가 2번이 있었습니다. 예. 한 번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요. 이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여진이 남았던 것이죠. 왜 여진이 남았느냐? 이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자들을 변호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예. 변호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었어요. 그리고 2차 수사가 2011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1조 원이 넘는 규모에 대해서 추징이라든지 보전 절차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몸통이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란 얘기입니까? 예. 아니,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변호인을 가지고 무슨 몸통이다까지 얘기하시는 건 과하신 것 같고 사실은 지난번에 뭐 아시겠지만 이 700억 이 얘기도요.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수익의 25%. 그걸 근거로 이제 700억이냐 아니냐 얼마냐 이제 계속 나온 예. 거예요. 지금 모든 출발이 700억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한마디면 윤석열 죽는다.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런 거 수사 안 하잖아요. 왜 그럼 그 수사 안 하죠? 그 수사의 공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희동 주택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하필이면 그 집에 가서 딱 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니, 매물이 3건밖에 없죠. 매물이 네. 3건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그 집에 가서 사냐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부산저축은행도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나중에 그분 구속해서 수사했어요. 왜 윤석열이 수사할 때는 그게 안 됐냔 말이죠. 그 말을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 자, 그래서 대표 한마디만 할게요. 그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김만배 씨 누나는 비싸게 주고 사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좀 갖다가 드릴게요. 예. 네. 그런데 오늘 저희 이 한정된 시간에 다뤄야 될 주제는 부산저축은행도 또 김만배 씨가 누나가 샀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특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다뤄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김용 씨 그렇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돈의 흐름 또 이걸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앞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돈을 대선 자금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사탕 한 개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식 후원금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거는 뭐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김용 씨가 지금 검찰 체포영장이 적시됐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8억 원 정도의 그 돈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돈이 혹시 적법한 걸로 이재명 대표는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예. 배포했는데요. 그 혹시 모르니까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예. 크로스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예. 김용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50만 원 후원한 게 전부고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대선과 또 경선 과정에서 정치 자금을 후원한 사실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통로로 그러면 이 8억 원이 당에 전달된 바는 없는 없다. 거죠? 그리고 캠프에 이제 전달된 바는. 그 잘 아시겠지만
대선 자금은요, 그 원래 선관위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민주당만 예.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보고를 하고요. 관련돼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대선 자금으로 확대시켜서 보기보다는 사실은 이 8억 원이나 되는 돈이 그러니까 원래는 뭐 20억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유동규 본부장이 그 저 남욱 변호사한테 예.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저 누구죠? 저기 그 정진상. 아니요. 정진상이 아니고 정민용. 정민용. 예.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이게 김용에게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8억 중에 1억은 돌려줬죠. 네, 돌려줬고 그리고 또 1억은 그 유동규 본부장이 스스로 예. 가져갔다. 그래서 실제로 가져간 돈은 6억이다. 이제 예.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렇다면 이 6억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또는 민주당에게 들어간 경로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 자금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민주당에 대한 예. 뭐 당사 압수수색도 하고 뭐 컴퓨터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용이라는 부원장이 민주당사에 마련된 민주연구원 예.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본인이 쓰던 컴퓨터 요것만 보겠다. 그 사무실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일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취재를 해보니까 예. 검찰은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다 사무실에 뭘 보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왜 확인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것도 이제 본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법한 법 집행을 예. 위해서 비켜달라 이제 요구를 했었고 옥신각신 하다가 오늘 오후에 또 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예. 좀 되고요. 주말 사이에 또 와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장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언제든지 와서 집행을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아주 그냥 당사 아픈 삼엄한 경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찌됐든 핵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사실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안 그렇죠.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한 말씀만 드릴까요? 이 돈이 대선 네. 경선 과정에서 쓰였다라는 이제 지금 추측이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나오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에 뭐 국민적인 인기는 많았지만 당내 조직이 약해서 당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이 돈이 쓰였을 것이다라고는 이제 추측성 보도도 나옵니다. 이 수사, 그러니까 김용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첫 단초는 남욱 변호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남욱 변호사의 지인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주고받았던 메모지가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 메모지에서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남욱 변호사 얘기 좀 듣고요. 이제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50억이 두 분한테 처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이게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수사팀이 다시 꾸려지기 전에는 이게 덮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측근이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수사하면서 이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김용, 유동규 뭐 등등등등등등 그런 이제 동선이 다 파악이 됐다라고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거든요. 남욱은 자기한테 열심히 줄을 댔지만 CR도 안 먹힌다라고 스스로 자백했던 애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남욱이 이재명 대표가 찔러도 안 통하니까 그 측근인 김용 씨를 찌른 건가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예. 뭔가 회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남욱 변호사를. 예,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이 뭔가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진술을 내놨을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김용 씨의 체포영장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언론 보도에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작년에 김용 씨가 유동규를 통해서 8억 원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예. 그 돈을 유동규가 또 남욱에게
얘기를 해서 그 중에 20억 중에 8억을 준비하고 예. 이런 기간이 전부 다 참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직전이에요. 그 시기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놀랍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김용 씨가 이재명 캠프의 조직을 총괄하고 있었어요. 총괄부 본부장이죠. 예, 조직을 총괄하고 당시에?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선 조직도 관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경선에 쓰인 대선 자금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쓰였다면 그게 대선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용 씨가 과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유동규와 남욱에게 뭐 20억을 마련해라. 20억 중에 8억을 마련해서 누구에게 가져오고 이런 걸 했을까? 이게 참 흥미로운 점 아니겠어요? 예. 네,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원도 받지 않았다. 예. 그런데 오늘은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뭔가 살짝 바뀌었죠. 그렇죠?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체포영장은 다른 걸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 체포영장에는 20억을 요구해서 뭐 8억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거기는 2021년 예. 4월부터 8월 사이에 유원홀딩스 등에서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8억을 받았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를 얘기하시는데요. 메모 저도 뭐 재판 많이 받아보고 수사를 해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날짜를 소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네이버 메일 같은 거 날짜가 나오는 거 있거든요. 예. 그건 언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작성해놨다. 근데 이 발견 과정이 되게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과정이 딱 발견됐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또 신뢰해요. 찾아가서 그냥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말해놓고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가서 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마치 받은 거를 전제로 해놓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확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5억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검찰이 이거를 4억은 현금이고 뭐 1억은 투표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현금 5억 얘기하면 틀어졌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다 전달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700억 주기로 했고 그중에 일부를 줬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5억 얘기도 700억 주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5억 준 거다 했는데 지금도 700억 주기로 한 거 중에 8억을 먼저 준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의 실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은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녹취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규하고 남욱이 나눈 대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녹취 파일로 나온 건데 이재명이 우리 거래를 알면 안 된다, 잘린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보는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용이 8억을 받았다고 치면 그 8억 받았다는 8억이 아니라 것을 6억이죠. 예, 6억. 6억을 예. 받았다 검찰 치면 그거를 수사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에 예. 후보에게 보고를 했느냐. 그렇죠. 보고를 안 했으면 했느냐. 예,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통해서 받았다면 걱정을 안 하겠죠. 뭐 우리 거래를 알면 안 된다라든가 나 말을 안 잘린다든가 했을 뭐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2021년 이제 체포되기 직전인 것 같은데 10월에 예. JTBC 인터뷰를 해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12년 동안 로비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다. 앞서 예. 이제 이재명 대표 그 기자회견에도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대선 자금을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것은 대선 불법 자금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딱히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 측근이 받았다는 김용 씨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는 뭐 특검을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낳았는데 직접 화면 보고요.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독단지고 일방적인 회의 진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 기획에 물들여진 정치 검사들의 칼을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모습들 대단히 유감스럽고 엄중하게 항의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이크를 얻어서 하세요. 마이크를 얻어서 하시라고. 아니면 여기 와서 하시든지. 자유위원장이요?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여기 와서 하세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하세요. 기동민 간사님. 일대한 밑에 다 끼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도대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아니 기동민 간사. 누가 하는데? 영장 말고 누가 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야, 뭐 당신 같은 기동민 간사. 뭘 사과를? 예,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한 여론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감도와 비호감도, 여야를 통틀어서 호감도, 비호감도를 했는데 호감도를 지금 잘 보시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47.8% 1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41.2%. 비호감에서는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60.8% 1위, 이재명 대표가 56.4% 2위. 그러니까 비호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등, 호감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1등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쪽 모두에 공이 걸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호감도도 높고 비호감도가 낮은 것은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신 후에 예. 지금 중앙 정치에서 살짝 비껴 계시지 않습니까?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비호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시원한 말씀 하시니까 호감도가 높아지는, 즉 책임이 별로 없는 정치 상황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철수 조사를 사실은 이렇게 그냥 퉁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71.4%로 가장 좀 높습니다. 진영을 나누네요. 예.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47.8%고요. 그다음에 진보층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67.7%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점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맞아요. 볼 수가 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뭐 재밌는 건데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호감도가 1위이다. 그리고 진보 민주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위다. 이런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다음 대선은 오세훈 대 이재명이 아니죠. 되나요?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무엇보다 지금 검찰 뭐 수사도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우리 정치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아까 나왔잖아요. 법사위에서 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 대구시장, 서울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로 평가받는 분들이 높이 평가받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그리고 호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방증이죠. 비호감 부분에서 이낙연 지금 이제 좀 떠나 계신 분인데 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런 어떤, 왜냐면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뭐 법인카드 이게 다 이제 경선 때 나왔던 거니까 이제 그에 대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비호감도 높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왔는데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빠져버리고 이런 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도 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호감 비호감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순위 상위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네, 하위권에 있는데 호감도에도 37.5, 그다음에 비호감에도 50.5%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매체의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매체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있다. 성향도 포함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 개발 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주었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투사의 문제점과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당시 야당이던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고 특검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을 촉구했으며 심지어 원내대표 공개 토론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고 (224대 0)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최소 224건이나 진행되는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공평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우리 속담에 감출수록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적정하게 진실을 정정한 방법으로 진행하고